무려 61명. 네, 안녕하세요. 언론아싸 35회 사전 토크 시간입니다. 네, 네 시작했어요. 네. 네네. 어떻게 인사- 이렇게 상냥한 말투를 인사하세요. 왜 이렇게 적응 못하시고? 예. 원래 인사 안 했어요. 원래 인사 안 우리 하고 또. 막 시작했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시던데. 네, 네. 가시는 인사 분들은 할 시간 아끼시죠? 아, 네. 다 하는데요. 네, 다 할 거라는 생각. 윤혜가 오고 있다. 20초 지났습니다. 네, 저 지금 M님 하고 Y님 지난주에 그 뜨겁다는 매블쇼 지난주가 아니고 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이번 주 월요일. 네,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엊그제. 아, 월요일이었어요. 그래. 어, 예, 어, 예, 엊그제. 매블쇼 출연하셨다면서요? 아, 네. 어떻게 섭외 들어오신 거예요? 비밀입니다. 보안. 아, 그래요? 그 보안이 그냥 전화가 온 건 아니에요? 아니, 매블쇼 출연하시고 그러지 의상 바뀌신 거 보세요. 아, 예. 예, 저기 오늘 대학생 같다는 얘기 들으셨대잖아요. 네. 전화 많이 야. 받으셨어요? 봤다 막 이러면서? 많이 아니, 받았죠.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많이 정말 매블쇼를. 그래서 매화쇼라 했죠. 매블쇼를. 그래서 어떠셨어요? 주변에 연락 없던 네. 사람들이 막 연락 와서 물어보고 네. 뭐 후배는 MBC 상황 보고 자기 알던 친구가 자기한테 스타벅스 뭐 커피 쿠폰 싸주고 막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왜 나한테 안 써주고 제 친구한테 싸주고. 이상하네. 저는 매불쇼도 나가고 응. PD 수첩에서도 YTN을 다뤄서 네. PD 수첩에도 나왔는데 단 한 명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갑자기. 전화번호 뭐 바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끼리는 연락했잖아요. 언제 연락했어요? 우리 연락은 텔방에, 아, 텔방에. 텔방에서. 네. 아, 그런 건 있는데. 아 따로 뭐 전화해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런 거 근데 기대하신 거였어요? 아니 그게 워낙에 최근에 많이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쟤는 의뢰 저러니 그러려니라고 할 수 있죠.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매블쇼에서 시민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시민은 시민들이 없었고 안 채용 물어보죠. 아니, 진행자만 댓글로, 썼어요. 댓글에서. 아, 댓글에 뭐 정신이 없죠. 지금 네. 말하기 막 정신없는데 이것까지 볼 여유가 없어갖고 네. 또 거의 막 이렇게 앞에 압도적 재미 매불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네. 아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되게 약간 좀 불안해하면서 발톱 무점약 광고 엄청 세게 하더라고요. 아니, 광고를 라이브로 네.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원래 저쪽에 해요. 맞아요. 예. 그건 쉽지도 않고 아니, 그 유튜브 채널은 그 앞에다가 실물 상품 놓고 실제로 먹어도 가요. 우리도 뭐 할까요? 우리도 뭐 광고 들어오는 네, 거 없어요? 우리요? 네. 아, 우리 광고 대환영입니다. 공익 광고. 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재밌고 네. 아침에 저 새벽에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 클럽에 또 어떤 분이 보시고 어. 연락도 오시고 아, 배드민턴 또 아침에 예. 치세요? 운동 해야 돼. 거기 오윤혜님께서 출연하시잖아요. 네. 혹시 그 연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오윤현님은 힘써 주셨겠죠. 네. 윤혜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네. 좀 이따 같이 물어보세요. 출연 안 했어요. 아, 출연은 같이 안 하셨어요? 네네. 네, 저희도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끝날 때 그 최욱 MC한테 상암에서 공개 방송 한번 해달라고. 여기 매블쇼? MBC도 있고 YTN도 있고 어. TBS도 있으니까 한번 하셔라라고 했는데 아니, 언론아싸랑 합방하자고 하셔야지. 그렇게까지는 설마 제안을 못했네. 아, 이번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최욱 MC님. 아, 우리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네. 매불쇼라서 계속 보니까. 자, 네, 언론아싸와 공개 뭐라 그래? 합방? 네, 합방. 합동 방송. 합동방. 아 합방이 합동방송이에요. 속의 약자예요. 같은 방 쓰는 게 아니고. 아,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진짜요? 합방에서 방 같이 쓰면서 방송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도와주십시오. 예. 네. 예, 기자님들 언론아싸 공개 제안, 네, 매블쇼 합방 제안. 네. 여기 기자님이 있어요. 여기 기자님들 댓글에 여기 좀 있을까요? 기자님들 네, 시청자 들어오신 중에 분들 있어요. 네. TBS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죠. 6월 11일이 그 TBS 개국 35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념식을 매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국회 소통관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발 TBS 탄압 국정조사 해달라. 그래서 의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야칠당 모두가 오시진 않으셨지만 일정상 못 오신 거죠? 네. 예. 뭐 그래도 5개 당이나 오셨잖아요. 네, 5개 당에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때 박상현 KBS 본부장님이 오셔서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기로 했는데 했으나 예, 20분밖에 시간 그때 관계상.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으셨거든요. 지금이라도 읽어. 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띄운 거예요 지금 읽겠습니다. 읽으려고? 아니 근데 제가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없으시잖아요. 저 낭낭한 목소리 못 들었습니다. 되게 명문이거든요. 그거 주시면 이거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부터 이 두 문단만 두 읽어주시면 문단만? 네. 뒤에요? 네. 아 이렇게 오. 판을 푸는군요. 네. 마지막 두 문단. 네. TBS 사태는 더 이상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언론 탄압 부조리극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BS 사태는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의 시작점이자 가장 악랄하고 교묘한 탄압의 형태이자 패국이라는 가장 극단적 최후를 맞게 될 대한민국 언론사의 비극이다. 명문이네요. 다음. 이제 제22대 국회가 나서달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과로 탄생한 22대 국회가 한 방송사의 패국을 방기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35년간 시민의 사랑으로 먹고 자란 지역 공영방송이 왜 한순간 공중분해되어야 하는지 밝힐 의무가 이번 22대 국회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농단의 시작과 끝에 TBS가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달라. TBS를 살릴 자신이 없다면 TBS가 왜 죽어야 하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 그것이 제22대 국회가 할 일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제 좀 그 슬프더라고요. 문자. 무슨 왜 기사 죽어야- 제목도 뭐 죽더라도 이유는 알고 왜 죽어야 뭐. 왜 죽어야 하는지 네, 이유라도 남의 일이 아닌 게 기자회견장 앞에서 혹시 읽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마침 그 뒷부분을 좀 읽기로 했는데 자꾸 TBS 하다가 그게 KBS로 읽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러네. 하는 게 앞에 T하고 K만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날 참석하셨던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뭐 기자회견문은 또 미리 배포를 했기 때문에 뭐 기자회견장에 계신 기자분들이 다 참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것처럼 정말 살릴 수가 없다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밝히는 게 정말 제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드네요. 네. 네. 그게 살리는 것 같아요. 왜 죽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그럼요. 과정 그렇죠. 자체가. 네. 요즘 제 최애가 생겼습니다. 또 뭐죠? 또 뭐? 박상현 본부장님이십니다. 아니 진짜 너무하는 거 또 아니에요? 기자회견에 오고 왜 이러시나요? 아니고 이걸로 호불호를 너무 사람을 저못 갔다고 약간 지금 다시 후순위로 밀렸어요. 아니 고하성 지부장님 지금 이제 제껴졌어요. 그때 난 최애셨거든요, 와인님께서. 그러니까. 양재동 네, 갔다 그런 난 거잖아요. 취재도 갔는데 나는 네. 그때까지만 최애셨어요. 이렇게 거예요? 이렇게 전 사람 시청 앞 많은- 기자회견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시청.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언제? 발언도 그날 오셨을 시청? 때 6월 11일 날 아니요 6월 11일 오셨을 때 국회. 이미 넘어갔어요. KBS.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쉽게 바뀌네요 얼마 최애가. 전에 시청 앞에서 그 점심시간에 지금 점심 약속 미루고 기자회견 갔는데 TBS 지부장님의 변심. 오늘의 주제. 어쨌든 이 문장은 직접 쓰신 겁니까? 예,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에요. 네. 그날 저희 국회에서 확인된 게 TBS 이게 사태가 아니라 TBS 탄압이다. 그리고 이 TBS 탄압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 방송 말살 작전의 시작이다. 신호탄이었다. 이게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한 탄압 과정을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조사하라.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부당하게 패국 위기에 처해야 되는지를 국회가 밝혀달라 했고 실제 의원님들이 다 의지를 밝히셨어요. 네. 신민사무처장님께서 그때 못한 발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이 TBS 이 탄압의 시작점이 최근에 보니까 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 하나도 뉴스에 잘 안 나오시는 김건희 여사님 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그 명품백 줘서 지금 네, 조사받고 최재형 목사. 있는 그 최 목사 분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일부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이어서 공개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김어준 TBS 뉴스공장 그걸 언급을 하셔요. 김 여사께서. 그리고 이 문제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초에 김영기 서울시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무시하고 그렇게 독주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쵸. 용산 뒷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고받은 그 시점이 그 TBS 뉴스공장 편파성 불공정 뭐 이런 논란 되기 전 시점이더라고요. 이거 우연한 시기일까? 이거 우연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하나의
이 TBS 탄압의 이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아닐까 해서 그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하고 싶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해가지고 제가 막 통탄해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화요일마다 저희 프레스센터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제 선전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차원에서 우리 하는데 어제 거기 갔는데 한 시민분이 같이 피켓을 들겠다고 와. 그래서 같이 피켓팅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혹시 이제 뭐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저희 TBS 애청자라고. 혹시 광채님? 아니에요. 광채님도 오셨어. 광채님은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네. 바라보고 계셨고 시간이 광채님이 누군지 아시는 네,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이제 광채님 얼굴 심은정님? 알죠. 김건희님? 아니 그러니까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 남자분. 오셔갖고 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애청자라고 하면서 피켓팅 1시간 동안 같이 하고 가셨어요. 와. 근데 그 실제로 저는 이번 주에는 못 나가고 지난 주에는 나갔는데 시민 선전전을 해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요. 네. 지나가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한테 화이팅 이렇게 뭐 외치면서 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지금 언론 상황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네. 김건희님이 광채님 궁금합니다. 심은정님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우리 언론아싸 애청자님도 꼭 볼 기회가 네, 있으면 광채님이 좀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약간 늦어서 거의 끝날 때쯤 오셨나 해서 그래서 인사드렸죠. 좋겠어요. 네. 그리고 댓글 보니까요. 네. 그 매부쇼는 댓글이 없대요. 죄송해요. 제가 매부쇼 안 보는 팀. 그래서 저도 마주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실시간 채팅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를 잘 못 눌러서 안 보이나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댓글만 있고 실시간 채팅을 못 찾겠어서 그랬는데 실시간 채팅이 없나 보네요. 네. 댓글은 있고. 저는 매부쇼 지난번 휴가 갔을 때 그냥 틀어놓고 계속 오디오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댓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심은정님이 매부쇼는 댓글 소통 안 합니다. 이렇게 왜 친절히 없죠?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추워요. 좀만 줄여주세요. 에어컨 좀만 틀어주셔도. 제가 네. 죄송합니다. 여기 네? 네. 여기 숨겨놨어요. 네. 좀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눌러드릴게요. 되게 자연스러워졌네. 에어컨까지. 네. 아니 지금 추워서 얘기 하셨는데 저기 K님 추운 일 생겼잖아요. 첫 고소를 당하셨다. 첫 고소. 이걸 또 이렇게 받아서. 첫 고소. 센스. 제가 참 마치 뭐 짠 것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애 첫 뭐 고소라는 걸 한번 당해봤네요. 네, 그- 고소 설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합 활동하면서 고발인 조사는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또 피고소인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서 설레네요. 근데 아직 그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어떤 사안이에요? 그 4월 1일 날 저희 임기 시작하면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던 KBS 장악 문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그 거기에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뭐 우파를 중심으로 이제 장악을 해라. 그러면서 무단협 이런 것들도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뭐 임명동의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독소 조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취재하는 과정에 KBS 본부에서도 알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이 실제로 간부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허위 문건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 사측이 밝혀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 한 거를 그렇죠. 허위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사측이 밝힌 거는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뿌렸다고요. 뿌려가지고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명예훼손 그다음에 업무방해 이렇게 했는데 강성원 본부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때 스트레이트 그 인터뷰는 전 이제 강성원 본부장이 했고 기자회견은 제가 했는데 그래서 아마 허위 사실 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생각나서 강성원 본부장도 깜짝 놀랐겠네. 저를 억울하게 최 살리려고요. 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내시나. 댓글에 지금 최 살리려고 티님 서로 저 받으려고 하냐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훈 본부장님 기자회견 안 갔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허위 주장했다 해가지고 고소하니까 저 생각나는데 저도 2022년에 저희 민원연하고 언론노조가 그때 가세연 그 네. 유명한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혐오 콘텐츠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 구글 한국지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용석 씨가 우리 그 4천만 원씩 7명 2억 8천 손배수 했는데요. 저희 2년 만에 완전 승소했습니다. 완전 그럼 아니,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 1심에서. 아, 1심? 아니, 이제 1심에서 했는데 확정이 완전히 됐네요? 예, 됐는데 이제 강용석 씨가 다시 또 뭐 하면은 또 아. 2심 가겠죠. 아직 기간은 그래서 있고. 저희 기각한다. 원고 예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다 부담하라. 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가세연 소송에서 이겼다는 걸 대대적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자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소송. 우리 또 KBS 네. 첫 고소도 받으셨지만 또 첫 KBS가 네. 승소하셨습니다. 그 KBS는 어쨌든 그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제 감사실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회사의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함부로 사장이 아무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사 발령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장이 마음대로 인사 발령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인사 발령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그 전보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한 석 달 만에 한 2달, 석 달 만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의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법원이 제동이 제동을 걸었는데 기억나요 그 사건. 네, KBS 이렇게 좀 막 장악당하고 있으면서 여러 법적 대응을 했는데 이긴 첫 승소한. 사례죠. 예. 네, 저희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해놨는데 그것 중에서 뭐 첫 사례이고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박민 사장 들어오면서는 좀 급하게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면서 조금 보태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감사실을 장악해갖고 그렇죠. 이제 이전 사장 시절의 것들 다 털어보겠다라는 뭐 감사하겠다고 그런 하려는 의도가 거잖아요.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보고 있죠. 예. 네, 법원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네, 이런 현명한 판단을 계속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 네. 재판부가 네. 저희 단여체 협약 이행 가처분은 기각했던 재판부예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Y님 3분 남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MBC가 연전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거죠? 아니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한번 정리해서 썼던데 저도 이거 보고 이제 이게 계속 소송이 하도 너무 많아갖고 그쵸, 너무 MBC가 많아서. 루이딘 방심위 체제에 들어선 이후 표적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수긍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징계들을 하니까 다 법적 대응을 하나하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 본안 소송 하기 전에 일단 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약간 가처분 성격의 그런 소송들을 내고 있는데 이때까지 11건 중에 10건이 인용됐다는 거예요. 한 건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MBC가 진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이게 어느 정도 상식적인 만약에 징계였다고 하면 이렇게 연전연승하지 못할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법원도 사실 이게 무리한 표적 표적 징계였다라는 네. 거를 인정하고 있는 방증 아닐까 싶어요. 네, 김건희님이 Y님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와이님 여기 있습니다. 1분밖에 네. 안 남았어요. 네, 지금. 네, 네. 네. 1분 저희 Y님 얘기해 주세요. Y님 네? 지금 저기 YTN 임명동의제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 임명한 거 지금 또 소송 예, 예. 하고 있죠. 보도국장 결과가, 임명 네. 취소 이게 가처분은 그렇대요. 선고 기일을 정해놓지 않고 판사가 그냥 아무 날이나 정해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와중에 계속 사측은 뭐 여러 가지 서면을 계속 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백 체제 이후 방송이 더 공정해졌다고 주장을 한다든가 막 시청률이 올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 팩트가 다 틀려요. 뭐 그런 식이에요. 5월 시청률을 지난해 가장 시청률이 안 좋았던 6월과 비교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서면을 통해서 하니까 또 저희가 반박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뭐 당연히 안 될 것처럼 해서 사실 포기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엄청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측이 아마 자신이 없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시간 끌기용. 가처분 해보면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만 자료를 내라 네.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내는 게 네. 사측이 그만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그룹이 한테 눈치가 많이 보일 거예요. 김배익이 이제 사장이 되면 YTN 잠잠하게 장악하겠다, 소리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눈치도 많이 보일 겁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민주당 네. 이윤기 의원과 함께 네. 지난 35년간 지역 공영방송으로 서울 시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울 시민의 방송으로서 공적 의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모범적 사례를 만들던 TBS는 단지 특정 정당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명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경고합니다. 민심, 민의를 받들어 공영방송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국민의 방송이지 결코 단 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시의원과 시장이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TBS에 탄압받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학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우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분이 와주셨습니다. 이분이 초선 의원님이시라고 해요. 대기실에서 말씀을 네. 나눠봤는데 오늘 제대로 군기를 잡아야 합니다. 아, 오늘 제대로 이분은 가스라이팅을 시켜야 국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못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간에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나오시게 됐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고 네. 언론 개혁을 하라는 어떤 언론계의 명, 또 국민들의 명을 받고 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제가 이제 국회에 온 이유는 지금 언론계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좀 돌파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의.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국회에 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훈기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 30년 동안 기자를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언론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모신 거죠, 처장님?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정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언론노조 KBS 본부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윤기 의원님께서 방송 3법 발의, 또 예. 가방위에 계시기도 하기 예, 때문에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3법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MBC가 오늘은 또 주인공입니다. MBC마저 내줄 수 없다. 방송 3법과 8월 12일 운명의 날입니다. 자, 8월에 MBC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의미심장한 주제를 주셨습니까? 의미심장한 8월 12일이면 내 생일보다 5일 후인데 죄송합니다. 8월 무슨 7일? 일이에요? 7일 아, 6일. 아, 그럼 6일이면 6일이구나. 12 빼기 6은 죄송합니다. 6이지. 양력 음력. 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8월 딱 12일. 2달 남았어요. 오늘이 6월 12일이죠. 네. 진짜 딱 2달 남았다. 딱 2달 남았습니다. MBC가 정권의 장악될 위험에 처해 있고, 와. 그러니까 8월 12일이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8월 12일에. 예. 네. 그러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의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의 기존의 관행대로 하면, 기존의 법대로 하면 여6, 여당 측 6, 야당 측 3 이렇게 이사회를 교체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아마도 윤석열 정권 편에 선 여당 측 6명의 이사들은 이후 MBC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키려고 하는 그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8월 전까지 MBC를 지켜내지 못하면 MBC마저 정권에 장악될 위험이 있다. 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K님. 네? MBC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금 KBS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뭐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 KBS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수신료 제도를 손을 댔고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 이사들을 바꿔서 인위적으로 이사회를 개편을 해서 사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똑같이 MBC도 이제 이사들을 바꿔서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MBC는 권태선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그 이사들을 해임하려고 한 조치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끌어져 왔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정부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이제 박문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뭐 결국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는 그래도 뭐 좀 다른 목소리 여러 가지 좀 세상이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을 시청자들이 뭐 KBS도 보고 MBC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YTN도 보고 이렇게 해서 골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틀어도 똑같은 방송만 보실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MBC 맞아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뭐 한 9개월 전인가요? 이제 그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장 해임하고 그 이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면 예? 박문진 이사장 바뀌고 사장 해임하고 그럼 K랑 M 동시에 장악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총선 앞두고 MBC가 그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사실을 이제 단독 보도하면서 이게 이슈가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리고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발언 이런 것들이 알려졌잖아요. 이제 그런 보도들이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러니까 MBC를 지금 일단 당장 닥쳐져 있는 게 MBC가 8월 12일에 이제 이 사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MBC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MBC를 지키는 게 KBS를 소생시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MBC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송상법이 개정이 되면 MBC의 이 사진을 친정부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KBS 역시도 8월 말이면은 이사진들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KBS 이사진들도 그렇게 또 장악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EBS도 9월 중순이면 또 이사진이 바뀌어요. 올해. 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3법이 다 KBS, MBC, EBS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기에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들이 다 바뀌는 기간이기 때문에 MBC를 지키는 게 KBS를 다시 살리느냐, EBS도 지킬 수 있느냐 이거 다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럼 의원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 방송 3법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이거 개정되면 정말 MBC 우리 공영방송 지킬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지금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이에요.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그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방송 3법의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사진이 11명 뭐 이런 수준인데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진을 추천하는 주체를 좀 공정하고 객관화한다는 거죠. 정치권이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에서도 하고 방송현업단체에서도 하고 방송학회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양화해갖고 누구도 어떤 그 한쪽의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공정하게 이사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으면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국민추천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100인에. 그러니까 상당히 국민들이 참여해서 사장을 뽑는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 방안이고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새로 사장을 뽑는다면 MBC 사장도 정권의 좌우되지 않는 사장이 그 8월 10일 이후에 선임될 수가 있고 KBS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권에 낙하산 같은 사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사장을 다시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이끌 수 있는 공영방송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장을 다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법안이 발의되면 바로 효력이 발휘됩니까? 지금 이 법은 요번 법은 아 그래요? 오 신기하네. 기간을 안 주고 바로 시행하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실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이 법안 발의까지도 시기가 참 촉박한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이제 저번에 원구성도 그 국민의힘이 불참해서 그냥
국회 법에 따라서 속도전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 3법도 제가 그동안의 국회를 봐도 이렇게 속도전을 하고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왔는지 놀랄 정도로 조선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과거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원구성에 상당히 시간을 끌지 않고 또 뭐 협치라는 명목 이런 걸로 좀 시간이 가지 않겠어 했는데 아주 속전속결로 끝냈거든요. 6월 7일 날 네. 그 5일 날 국회의장 선출했고 그리고 7일 날 원구성에서 상임위원 선출했고 어제 과방위 첫 상임위가 열렸어요. 네. 열려갖고 참석하셨겠네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내일 아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방송 3법을 민주당 아마 당론으로 채택하고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뭐 내일 이제 의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민주당의 목표는 그 6월 국회가 7월 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방송 3법을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목표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언론인들은?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예, 8월 12일 전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날이 이제 박문진 인사의 임기가 8월 12일이지 이 새 박문진 인사 교체하기 위해서 이제 새 이사들을 뽑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 절차는 아마도 7월 초 7월 중순 정도부터 방통위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임명하기 전에 뭔가 결론을 좀 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속도가 좀 필요하고요. 정치권 민주당도 그 과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그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역순으로 해갖고 지금 모든 절차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치밀하게. 그래서 네. 이제 내일 그 의원총회도 열리는 거고. 예. 네. 근데 의원님 그 방통위가 그 7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렇게 박문진 이사나 KBS 네. 이사를 또 선임하려고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인 체제, 위법적 체제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좀 방안을 갖고 계세요? 지금 그래갖고 그 방통위 운영에 관한 법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3+1법이라 그랬는데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 운영 관련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 그리고 방통위에서 의결을 하려면 최소 뭐 4인 이상 참여해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송 3법 안에 3법 말고 방통위법. 예. 하나 더. 3 플러스 그래서 1. 저희 이제 3 플러스 1법인데 플러스 하나만 1이 더 이제 해야 그 되는 거예요. 방통위법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법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같이 간다. 예, 예. 그러면 현행 지금 2명의 위법적 방통에 대해서 저희 시민사회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너무나 불법 행위를 많이 해서 지금의 김홍일 위원장 이대로 둘 수 없다. 탄핵을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탄핵해야 되지 않냐. 이 요구도 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나 또 그 당원들도 그런 요구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탄핵은 여러 가지 이걸 통과시키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건 좀 명분도 축적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2인 체제에서 더 중요한 의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해서 어떤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고 이게 축적이 되면 더 그런 게 좀 유연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방송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미리 저희가 속단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국회에서. 예. 그것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 네. 그건 물 밑에서. 네. 물 밑에서. 자, 그러니까 방통위에 좀 경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2인 체제 어쨌든 법원 판례나 이런 것에서도 계속해서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공모 절차 이걸 실행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방통위도 압박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 방송 3법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국회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 수순은 거의 당연히 보이니까 그 후에 수순에 대해서 민주당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겠죠. 네. 풀 뜯는 고양이님께서 부디 이번 방송 3법은 시행령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꼼꼼하게 짜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시행령, 이 대통령의 거부권 꼼수까지를 계산해달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KBS, MBC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다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영방송 두 개가 될 텐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 박민혜 오기 전에 KBS와
방민 이후의 KBS 어떻게 다른지 조금 심플하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대표적인 사례로. 그 5월 9일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 2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5월 9일. 네, 그때 이제 저는 좀 지금 현재 KBS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가 좀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된 뉴스를 전부 7개를 7꼭지를 다루고 이제 하나가 여야 반응 이렇게만 딱 다뤘는데 7꼭지 자체가 대통령이 기자회견했던 내용을 7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거의 전달만 하는 그런 식의 보도를 했던 거였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을 거의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뉴스가 지금 대부분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판 뉴스를 좀 찾아보기 힘들고 반면에 지난번에 뭐 그 동해안에서 석유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무려 10꼭지를 이제 이미 산유국 됐군요. 지금 산유국의 네. 꿈이죠. 네, 그래서 그걸 보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떤 정부의 성과라든지 정부 홍보하는 보도는 또 막 많이, 키우고 네. 반면에 뭐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 김건희 여사의 뭐 그 권익위 결정 권익위 같은 거? 결정 네. 내지 뭐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사에 대해서 보도는 하는데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나타난 발표된 사항들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지 예를 들어서 뭐 MBC가 했던 것처럼 이종섭 대사를 호주까지 따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게 제일 큰 게 지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봤을 때. 하더라도 데스크에서 그냥 막는 겁니까? 저희 보도를 못하게? 그게 취재 자체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까? 취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공정방송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왜 이런 뉴스가 빠졌습니까? 왜 이런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보도본부 수뇌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자들이 안 하네? 서로 떠미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거예요. 기자들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고 기자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들도 보도부 수뇌부의 능력인데 그쵸. 역할인데 아니, 당신들은 뭘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몰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의원님. 사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네, KBS 지금 방민 이전과 이후 저희가 네, 그 자료가 이미지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민원연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했던 거를 그 IM 피터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번 우와. 보여주시면은 네. 네 보시면 자 땡뉴 뉴스 네 저렇게 11월 14일 뭐 예전에 그 땡전 뉴스가 9시 딱 15 울리면은 그냥 전두환 대통령 시작하듯이 지금 딱 첫 꼭지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꼭지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이른바 윤석열 보도지침인데요.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가 아니고 미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뉴스가 지금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뉴스도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뭐 저렇게 대용산 사과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지금 그 김건희 명품백 말씀하셨지만 권익위가 이거 무혐의 종결했는데 이 KBS는 권력에 장악된 KBS는 12번째. 예, 그다음에 네. MBC는 첫 번째. 예, 톱뉴스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러니까 MBC가 장악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네. KBS를 보시면 안다 이렇게 박상현 본부장님이 아픈 표현을 쓰셨는데 보도에서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유국의 꿈 10꼭지 저희가 이번에 놀랐는데요. 저 10꼭지 보시잖아요. 근데 KBS가 이번에만 산유국의 꿈이 아니고요. 네. 또 이미지 하나 보시면 1994년 저분 기억나시죠? 이윤성 전 국회의원. 모르는 KBS 분이요. 앵커 출신으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제 지역구의 전에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윤기 의원님이 쟁탈하셨다. 한참 전에. 한참 전에. 근데 그때도 산유국의 꿈을 얘기를 했고요. 또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산유국의 꿈
고래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 저 밑에 거는 네, 저걸- 저 보십시오. 네. 네, KBS가 이번에 저 10곡지가요. 윤석열 대통령 뭐 편들기 친윤 방송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보수 정권 때마다 저렇게 산유국. 이게 꿈을. 네, 사실 저게 사실 보도가 아니고 거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보도잖아요. 그래요? 저렇게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 이렇게 찾아본 게 있는데 이제 KBS랑 MBC의 뉴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떻게 네. 좀 차이가 나나를 한번 봤어요. 소개해 주시죠. 예, 한번 그 두 리포트의 앵커멘트만 한번 보여주시죠. 탈북민 단체가 오늘 새벽 대북전단 20만 장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만 봐도 총사령에 처할 정도로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북한 지배층. 이 대북전단에 특별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단체가 오늘 새벽 북한 쪽으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 등으로 맞대항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접경지 주민들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6월 6일날 현충일날 보도예요. 그때 네. 이제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리고 하니까 이제 우리 쪽 남쪽에 있는 이제 단체들이 북한으로 이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는 그 뉴스인데 이게 KBS 앵커멘트는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렸다. 그 다음이 그 풍선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런 거고 네. MBC 앵커멘트는 똑같이 20만 장을 날려보냈다. 네. 그런데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가 정권의 편에 서냐 시민의 편에 서냐에 따라서 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KBS 뉴스에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단을 날려보냈고 북한이 어떻게 도발할지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그 접경지 주민들이 남쪽에서 날리고 북한에서 날아오고 중간에서 낀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할지.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제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 약간 이제 해가 될까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죽이고 이제 군의 강경 대응, 그 북한의 대응 정부는 이런 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만 가면 이렇게 남북이 강대강으로만 충돌하면 사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좀 지적을 해줘야 돼요. 뉴스라는 게 이제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도를 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 왜 이게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막을 수 있을지 내지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받아쓰기가 되다 보니까는 오물풍선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받아쓰기를 정부 부처, 국방부의 발표만 가지고 와서 뉴스를 보내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KBS 뉴스를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게 MBC 기억나는 게 어쨌든 사람들이 쌀 넣어가지고 막 보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허락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라는 보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헌재에서 이제 그걸 막는 법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위헌인 것도 있지만 그 접경자 뭐 주민들이나 이런 것의 불안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쵸. 언론들은 이제 앞에 부분 전단 막는 거는 금지한 건 위헌이야. 이 부분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똑같은 사안인데도 이렇게 다르다. 댓글로도 프레이밍이 저렇게 세밀한 부분에까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장 하나 바뀐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지배구조가 어떻길래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궁금하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 사장 하나 바뀌면은 이 지배구조에 저희가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좀 같은데. 쉽고 짧게. 네. 지금 목소리도 저음인데. 아니 지루해서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재미를 넣어가지고 보셨죠, 의원님? 압도적으로 쉽고 압도적으로 심플하게. 그러면 이제 사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는 모든 게 이제 바뀌는 거겠죠. 뭐 제가
고소를 당했던 네. KBS 장악 문건에도 있겠지만 네. 왜 간부들을 우파 중심으로 기용을 하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파 중심으로 간부들을 기용하라라는 네. 말이 이제 KBS 장악 문건에 있는 거거든요. 우와. 그게 이제 사장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휘둘러 가지고 사실 조직을 어떻게든 장악을 해서 사실 사장이 원하는 식의 방송을 사장이 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정부 보도겠죠.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기 위해서 2017년, 18년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적폐 사장들을 몰아내면서 네. 방송 편성 규약이라든지 단체 협약을 통해서 공정방송 장치를 만들었는데 네. 사장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들 다 무시해 버려요. 무시했을 때 그러면은 또 처벌 조항 없잖아요. 없어요. 방송사법엔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장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해버리면은 네. 조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답답한 게 만약에 방송 3법이 통과가 됩니다. 막 시민들 투표해가지고 뭐 잘 뽑았다고 사장 했는데 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랑 친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인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권력을 쥐면 본성을 예. 드러내는데 네. 이걸 견제할 만한 장치가 그런 방송 것도 이제 앞으로 3법에 계속 논의해서 만들어야죠. 이제 만들어 가야 논의한다고요? 돼요. 네. 아니, 방송- 그리고 이제 그런 절차를 이게 하도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사장이 돼서 그래요. 네, 그래요. 정상적인 절차면 사실 노조와 약속한 단체 협약이라는 걸 지키거든요, 보통은. 저도 이제 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사장 하나 바뀌면 뭐가 바뀌겠냐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뭐 단협이라든가 편성 규약이라든가 뭐 공정방송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네. 사장이 제대로 와서 그런 것만 지키면 공영방송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 제도의 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단체 협약을 대놓고 저렇게 어기는 박민 사장 같은 사람이 방송사법을 바꾸면 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완전히 180도 변심했다. 네.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또 싸우고 아까 얘기했던 내부의 어떤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았을 시에 좀 강제적인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뭐 아직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뭐 촛불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을 해서 설마 누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대통령 바뀌니까 그렇죠.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제가 거예요. 발의한 그 방송 3법에는 네. 편성 규약 부분을 지금 강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편성 규약에 대해서는 공표한다만 있는데 공표하고 준수한다. 네. 그리고 이게 각 사별로 편성 규약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뭐 세부적인 걸 거기서 뭐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그렇게 큰 틀의 어떤 강제성을 좀 넣는 조항을 거기에 방송사법에 네. 넣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윤혜님이 지금 네. 방송3법 요번에 하는 게 완성형이 아니에요. 우선은 8월 10일 운명의 날이 네. 있으니까 가장 급한 거부터 하고 방송3법은 계속 보완을 해서 처벌 조항 가장 강조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계속 넣어야죠.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발의되면 거기에다 아니, 계속 계속 개정할 수 있어요. 개정해야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아. 우리가 진짜 200명 이상 뭐 다음에 아. 더 뽑는다 이러면은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없지만 보통 법은 그래요? 이렇게 하나 한 다음에 계속 할 수 발의해서 있어요. 보완하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지금 되죠. 이제 초기인데 방송 관련법 발의한 게 한 11건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입법을 하니까요. 아, 그리고 네. 또 보완해서 또 입법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국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는 과방위 쟁탈 전입니다. 아무래도 특히 정치계의 가장 큰 이슈, 국회 상임위원회 누가 가져가냐인데 법사위 과방위가 늘 이슈였습니다. 왜 이렇게 과방위를 사수하려고 하는지 과방위 그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수한 거죠? 이번에 네. 과방위원장을 그렇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이 네, 됐어요. 예. 그런데 네. 이게 저희가 쟁탈전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더라고요. 그럼요. 민주당은 지금 하시려는 분들이 즉 이렇게 공영방송 지키겠다부터 쫙 있는데 국힘은 서로 안 가려고 해서 그래요? 기피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 민주당은 저는 이제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 세 개를 핵심 상임위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상임위원회는 지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지금 지켜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어제 첫 그 상임위가 열렸어요. 과방위가 열렸는데 그 국힘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어머나. 네. 그러니까 쟁탈전은 아니고 거기는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뭐 국회법이 있고 과반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뭐 일하는 국회가 민주당이 요번에 모토니까 네. 저희는 그냥 저희 그래야죠. 일정대로 밀고 네. 나가고 그게 이제 지난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요. 저희는 굴하지 않고 그냥 속도전을 계속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대잖아요. 21대 네.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어떻게 가져갔었어요? 민주당 몇 개? 전반기 또 후반기 이렇게, 이렇게 나뉘죠. 나뉘었군요. 네. 어쨌든 가방위가 과거에는 국힘이었습니다. 국힘이 했었죠. 아, 그랬군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민주당이 그냥 다 가져가라라고 해서 1년 정도. 전반기는 네. 민주당이 다 차지를 했었고 그때도 네. 다수당이었으니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안 되겠으니까 다시 이제 배분을 했죠. 그래서 1년 그때 행안위랑 과방위를 1년은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때 후반기 앞부분을 아마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 할 때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가 됐어요. 네. 그 이후에 1년은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있잖아요. 네. 친윤계 의원. 네. 거기가 위원장을 하니까 다 논의가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통위 방심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민주당에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소집하자 하고 해도 위원장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게 다 더뎌지는 진행이 거예요. 안 그래서 되는군요. 이 상임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 법안 처리 속도나 뭔가 이렇게 권력 감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국힘은 그때 이제 가장 뭐 전투력이 있다는 장제원 의원을 네. 이제 위원장으로 내세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과방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첨예했냐면 국회가 이제 4년 기간이면은 2년에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제 나눠서 하는데 네. 과방위는 후반기 2년을 또 1년씩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 중에서도 1년은 정청래 의원이 하고 후반기 중에서도 나머지 1년을 또 장제원 의원이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좀 치열했었죠. 21대에서도. 네. 그럼 22대도 어쨌든 치열하지만 이번에는 가지고 왔다. 네. 그렇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 그렇다면 방송 3법. 이제 이게 MBC 사수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방송 3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법안 방송 3법 개정 발의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3이라는 거는 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그 교육방송 관련된 이 세 개법이라 이제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플러스 1은 아까 얘기한 방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 그래서 이제 3+1법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3법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공영방송이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국민 편에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 수를 늘려서 이사진의 그 다양성도 확보하고 이사진이 객관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추천 주체들이 추천을 해서 이사회를 네. 구성하고 그 이사들이 사장을 뽑고 그 또 사장을 뽑는 과정에는 그 국민 참여제 같은 게 있어갖고 100명의 국민들이 사장을 추천하는데 참여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배수를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얘를 오윤혜님을 사장을 시켜야겠다라고 아무리 해도 거부합니다. 국민추천위에서 통과될 수도 있죠. 누굴 낙하산으로 찍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국민추천 일반 그 여론조사 표본에 따라서 100명의 추천위원들이 3배수를 걸르니까 누굴 찍어서 낙하산으로 내려낼 수 없는 구조. 그 다음에 이사회의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니까 그것도 정치권의 입김이 한 번에 먹히기 어려운 구조. 네. 그래서 지금은 법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MBC 같은 경우에는 9명 이사니까 여 6, 야 3이고 KBS는 11명이니까 7대 여 7, 야 4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법안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없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여 거구나. 7, 야 4, 여 6, 야 3 한 거예요. 법에도 없는 걸 갖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뭔가 여당, 야당의 구조가 바뀌면 이사진이 싹 바뀌니까 그게 이제 방송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장을 뽑으니까. 네.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 안 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여당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또 맞습니다. 정권은 예, 바뀌니까. 예. 그럼 그렇죠. 국민의힘이 방송 3법에 반대하는 가장 주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KBS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MBC도 법이 안 바뀌면 8월에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계속 장악하겠다. 네, 계속 장악하겠다. 아,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은 누구한테도 유리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그쵸? 법이에요. 네.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거는 지금의 어떤 공영방송 장악을 계속 하겠다는 거고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정권을 보면 공영방송을 국영방송 같은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공영방송의 의미를 모르고 네. 이건 국영방송이고 마음대로 정권에서 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축구 경기를 보면 네. 이기고 있는 팀이 계속 저 침대 축구라고 지연 작전 써가지고 더 못 넣게 하잖아요. 꼭 그런- 지금 국힘이 그냥 네. 지금 구조가 본인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명분이 안 서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네. 누구도 유리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지난 정권 때는 국민의힘이 찬성했어요? 방송 3법? 아니요, 그때 반대했죠. 그때는 왜 또 반대했어요? 21대 국회 때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셔가지고 제2호권 써가지고 부결시켰죠. 지난 통과한 국회에서 그랬던 거고 지난 이제 문재인 네. 정권 때도 요 논의가 있다가 이걸 통과를 못 시켰던 거죠. 그게 이제 민주당이 계속 한으로 남을 텐데 그때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보다는 네, 그냥 통과 민주당에서 자체를 여러 안을 고민하다 결국 시간을 보내고 실상 통과를 못했던 게 이제 문제였던 거고. 그 당시에도 민주당은 유리하니까 적극적으로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거를 안 보이지 했죠. 못했죠. 네. 그리고 그저께죠. 네. 국민의힘이 이제 그 과방위는 안 들어오면서 이제 외곽에서 계속 이제 여론전을 자기들도 이제 한다고 연석회의를 열어갖고 방송 3법을 왜 반대하는지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갖고 이제 보낸 자료예요. 네.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이요. 네, 이상희 의원이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에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MB 시절에 춘추관장이라고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 기자실 거기에 기자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네. 홍보기획비서관인가? 하여튼 그 위에 비서관까지 나중에 했어요. 방심위원도 했어요. 오. 그때가 한참 언론 장악이 심각할 때예요. 국정원이 MBC 장악 문건 만들고 이럴 때거든요. 이동관이 홍보수석하고 막 이럴 때. 네.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장에 보수 정권 시절에 KBS, MBC가 보수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장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이 옳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지금의 KBS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송 장악을 하지 않고 방송 뭐 올바르게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먼저 이제 자기들의 사람 많지 KBS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의 KBS가 공정방송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에 총선의 그 패배 결과가 언론 장악이 미흡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다고 생각하긴 하나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넘어서 다행이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뭐 숫자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해서 뭐 모든 언론 자체를 장악을 해야지 차기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엊그제 연석회의에서도 처음 얘기한 게 네. MBC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지루하다고 하시니까 하나 네. 보여드리면 네. 갑자기 연석회의 하다가 팝송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Early morning, she wakes up,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 On the dark desert highway, cool wind in my hair. All by myself. 저 얘기 왜 했냐면 그때 우리 바이든 방심이 날리면? 얘기할 때도 한번 했었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류이림이 예전에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오빠 만세라고 하면 다 오빠 만세라고 들리지 않았냐. MBC가 바이든이라고 하니까 바이든이라고 들린 거다. 전 국민의 그냥 무슨 숫자 그러니까 전 바보로 국민을 바보로 보는 알고 140여 개 언론사를 다 바보로 하는 그런 류의 얘기를 류이림이 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했는데 엊그제 연석회의에서 저것부터 딱 틀면서
MBC의 그런 보도들,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결국에는 MBC가 저렇게 먼저 잡아서 저렇게 바이든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따라한 거다. 오바만세 같은 그런 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MBC는 전 국민을 속인 방송. 바이든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완전히 모욕 준 방송. 그러니까 여기는 장악해야 돼. 라고 인식해서 방송사법 논의를 하기 싫고 시간만 계속 끄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그 이상희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한 거 있으면 대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정현 그 전 홍보수석이 실제 KBS 외압 탄압해가지고 그거 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MB가 들어서자마자 라디오 주례 방송이 생겼었고 뭐 4대강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불방되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때 이정현 홍보수석이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해경 비판 기사를 빼달라. 그 뒤로 배치해달라. 그 편집에 이제 관여를 한 거죠. 왜냐? 아이고 대통령께서 보셨네 이러면서 그런 식을 했던 거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참 의아하네요.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 1초 만에 반박이 가능한데 이렇게 진짜 이른바 그들의 표현대로 가짜 뉴스잖아요. 저런 허위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아니 제가 이 언론사에서 이거 얼마나 많이 보여드렸어요. 국정원의 정상화 전략 및 MBC 장악 문건 국정원이 만든 게 2010년 3월이에요. 네. 이게 이상희 의원이 춘추관장이었나 홍보기획 비서관 청와대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와갖고 보수 정권에 편향적이고 있어서 하나만 대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방송사법 이번 제2법도 또 계속 지연작전 쓰고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했는데 누구 하나도 방송사법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안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일단 지금 법은 안 돼. 결사 저지하겠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돼왔고 그 동안도 이 집권이 한 지 2년 됐잖아요. 그 2년 동안 방송사법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의 전략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논의를 하기 싫고 다 일단 장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보셨죠? 국민의힘의 소수겠지만 언론 간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런 분들과 어떻게 협치와 소통 이거를 바라진 않으시죠? 어제 과방이 갔는데 국민의힘 7분 자리가 비어 있었잖아요. 네, 안 들어와가지고. 안 오시는 게 낫겠네요. 말이 아예 안 통하니까. 그래도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자리에 온다면은 일단 뭐 얘기는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근데 저희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와야죠. 국회의원들도 오셔야 되는데. 끝까지 오지 않더라도 일은 추진하셔야겠죠. 그건 당연하죠.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 자, 이제 과방위가 저희 민주당하고 그 비교섭 단체 그래서 이준석 의원하고 이혜민 의원도 어제 오셨어요. 빼고는. 그런데 지금 국힘만 저런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방통위에서 심지어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방송 3법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높다라는 걸 왜냐하면 방송 3법 개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난해부터 만든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카드뉴스에서 방송 3법이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하는 얘기가 뭐 방송 분야가 과잉 대표되고 지역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인데 저 말이 안 되는 게 지역 대표성은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뭐 지역을 대표해서 있는 사람이 아닌 거고 KBS만 보더라도 현재 11명 이사 중에서 KBS 출신이 5명, 법조인 출신이 2명, 그다음에 KBS가 아닌 언론인 출신이 3명, 그다음에 학계 1명 이렇거든요. 이게
저 방통위에서 얘기하면서 이 방송 분야가 너무 과잉 대표가 되기 때문에 법률, 경제, 뭐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사람들이 고루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아닌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이 이게 제일 참 웃기네요. 어이가 없네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지는 지금 본인들이 2인 체제로 이 정당성 절차 다 어기고 있는데 여야 합의, 사회적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카드를 방통위가 이거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그거를 네. 집행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법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이제 국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뭐 옳지 않다, 이게 뭐 부당하다 이런 네. 식의 선전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월권인 거죠, 그거는. 지금 작년에 그 네. 본회의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거부권 행사 이유 중에 예를 들어 뭐 사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장 추천위원회 100명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뭐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오히려. 절차나 규정이 그냥 방송 MBC의 경우에 보면 방문진에서 그냥 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만 있어요. 사장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면접을 보고 이런 거는 매번 그냥 그때그때 방문진이 알아서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게 방송 3법인데 네. 그걸 거부하면서 여기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방송 4법을 하기 싫으면 한 100가지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법무부가 지금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으로 반박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허위 주장 계속하고 보도자료 뿌리면 이거 허위 공문죄, 사기죄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사실 방통위도 지금 저렇게 허위 주장을 계속한다면 저건 네. 범법행위다. 시민단체에서 좀 고발했으면 네. 좋겠는데요. 누가 보면 엄청 무슨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대표성을 그쵸. 다 갖춰서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은 줄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부권을 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국민이 이틀막 심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거 사실 뭐 얘기 들어봐야 될 거야. 거부권을 행사한다. O 안 한다. X 하나 둘 셋. 뭐 다 만장일치로 우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믿죠. 자, 안타깝네요, 거부권을 안타까워.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플랜 B도 궁금합니다. 제일 곤란한 질문인 거. 저번에 네. 그 최혜병 특검 때문에 민주당 천막농성을 했었어요. 국회 앞에서. 그때 저는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최혜병 특검 갖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어떡할 거냐. 대표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걸 알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최혜병 특검 할 때도 반란표가 좀 나올 거라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딱 정하니까 저는 뭐 꼼짝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탈표가 나올 확률은 사실 많지 않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여론이고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 방송상법도 하지만 국정조사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네. 국정조사의 내용은 지금 뭐 훼손된 KBS의 문제라든가 YTN 그리고 뭐 방심위 문제, 방통위 문제 네. 그리고 뭐 TBS. MBC 탄압의 문제 여러 가지 TBS 문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방송 3법을 저희 당원들은 상당히 그 이해도가 높아서 많이 아시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런 국정조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되면 국민들이 아 공영방송의 문제가 지금 뭐고 어떤 탄압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영방송 두 곳이 극과 극이잖아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못하고 추락하고 있고 MBC는 마지막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국민들한테 좀 잘 보여주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이게 좀 이슈화가 되면 네. 저는 그 국정조사에서 좀 국민들의 힘이 모아지고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겹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정권의 힘도 계속 약해지고 계속 정권이 국민들과 엇박자로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총선 민의도 반영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속단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어떤 여론이나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다른 길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가령 정말 그래서 MBC 사장이 바뀌었을 때 여기 MBC 위원장, MBC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열심히 싸워야 네,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갖고 상당히 새로운 국면이 저는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그 힘이 모아진다면 저는 이 거부권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은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어쨌거나 플랜 B는 국정조사다. 그래서 많은 민심들이 알 수 있게. 국정조사도 있고 뭐 아까 뭐 탄핵 얘기도 하셨지만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면 사실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방송 3법 거부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이게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국힘 지지율 떨어지고 아 이게 내 방송 3법 거부권 행사했더니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는 살만하신가 보죠? 정말 살기 어려운데 지금 대통령실은 살만한가 보죠.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의원님께서 물론 초선이시지만 국민의힘 8명 정도를 민주당 의원들이 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도 그런 것도 당연히 하고 네, 있죠.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 MBC가 살아야 큼티가 삽니다. MBC가 아주 한시가 급한데요. 가장 급한 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방송 3법 제2법 언제 됩니까? 제2법은 시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정책의원총회를 해요. 거기서 네. 이제 방송 3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네. 이제 그 절차를 밟죠. 과방 이제 상임위 절차도 밟고 네, 그래서 밟고. 저희가 본회의가 7월 5일인데 1차 목표가 7월 5일 본회의 통과예요. 7월 5일에 본회의 본회의 통과. 통과. 요때 예. 이제 제2법을 하신다는 건가? 본회의 통과되면 이제 되면은 입법이 이제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이제 그 후의 문제고. 이건 여야 합의돼 있는 일정인가요? 7월 5일 본회의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계획. 민주당 계획. 본회의가 그때 7월 5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6월 목표로 돼 7월 5일 있으니까요. 날이 예. 마지막 날이고. 네. 근데 그 본회의 처리하려고 민주당은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그 이후에 이제 언론농단의 국정조사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네, 국정조사는 계시고 별개로 이 방송사법과 별개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별개로 거죠. 네. 방통위원장 탄핵도 별개로 국정조사는 만약에 지금 한다라고 하면은 일정이 이런 게 지금 나올 수가 있나요? 그 일단은 뭐 이것도 기존에는 이런 것도 하면 여야 합의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럴 상황은 아니어갖고 뭐 절차를 밟아가면 그렇게 뭐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국정조사하면 뭐 여야 합의해야 되고 예, 증인하고 예. 합의해야 되고 뭐 예. 이렇게 합의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네. 작아지면서 그냥 별걸 뭐 파악할 수 없는 국정조사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 시급하고 엄중함을 생각을 해서 이건 네. 정말 철저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게 저는 해주시면 좋을 것 국정조사 같아요. 같이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음. 좋아, 빠르게 가. 네. 그분의 아 성대모사. 네. 네, 저희가 그리고 민주당이 벤치마킹해서 하자. 네, 좋습니다. 국정조사할 때 또 우리 언론학사 출연자분들도 가서 또 언제든지 가서 또 그럴 이분들 수 핵심 있죠. 증인이죠. 네, 네네. 핵심 증인으로 모셔가 주세요. 아시겠죠? 예. 네. 증인 꼭 좀. 예, 네. 채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 민심에 달렸습니다. 국회를 움직이는 힘, 여론, 여러분들의 투표가 아주 강력한 무기이고 국민의 지지가 국회 표결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얘기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아시고 민심이 조금 움직이고 요동이 쳐야 이제 의원분들도 법을 발의할 때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민심을 조금 더 끌어모으기 위한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주세요. 그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
민생이나 민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오래전에 IMF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언론은 우리 경제 기초가 탄탄하다 그러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나라 경제가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래서 언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언론이 정권의 어떤 견제와 감시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뭐 네. 물가 하나 못 잡고 나라가 모든 분야가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네. 박살나고 있고 네. 어떻게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가는데 의료대란 보세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빅5 병원 예. 당장 문 닫는다는데. 그래서 언론이 여기서 더 역할을 못하면 네. 우리 국가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언론 정상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꼭 지켜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민주당도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의원들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속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은 방송법 철회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믿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도 네.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면 네. 이게 8월에 만약에 이 절차들이 그냥 다 막아내지 못하고 MBC마저 이제 이사진 교체되고 이제 사장 강제 해임하게 되고 새로운 적폐 사장이 오겠죠. 이게 상식적인 사장이 다시 온다고 하면 사실 이런 고민 별로 안 하잖아요. 박민, 김배 이런 사장들이 MBC에도 올 거예요. 아마 더한 가장 악독한 사장이 네. MBC로 올 거예요. 오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보도부터 해서 최상병 특검법으로 가기까지 MBC가 그 최상병 관련 해병 관련 사건의 이제 수사 내용이나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취재해서 단독으로 보도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당장 사장이 바뀌면 이 보직 팀장이나 부장들 싹 갈아갖고 그리고 그 팀원들 법조팀에서 그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던 사람들 정치팀에서 좋은 기사 썼던 기자들 다 다른 부서로 쫓아낼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제3노조나 이런 곳들이 이제 아마 그 주요 포스트에 배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MBC가 그렇게 이종섭 전 출국금지 단독하고 최상병 사건 단독하고 이럴 때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았냐. 응? 왜 MBC로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수사 다 정보들이 모이냐. 새냐. 이게 정확히 정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언론이라고 하는 분들이 안에서 MBC가 정권의 권력 감시를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MBC는 저 정보를 어떻게 알았어? 이게 사실 기자한테 취재원 밝혀라라고 하는 태도로 네.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에 배치가 되면 순식간에 뉴스 톤이 KBS처럼 바뀐다. 더 할 수도 있다 MBC는.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물론 내부에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이런 걸 알리고 할 거예요. 근데 방송사법을 바꾸고 그 전에 막아내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그렇죠. 이걸 맞아요. 장악된 다음에 뒤엎으려고 하면 너무 훨씬 어려워진다. 그래서 네, 저도 꼭 한 타이밍이 되게 말씀 중요해요. 네. 드리고 싶은 게 이번 방송산법이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나의 삶과 뭐가 직접 관련이 있지? 이번 방송산법은 사장 후보를 국민 그 100명의 추천위원회에서 직접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다고 이렇게 고생해야 돼? 우리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공영방송 사장 하나 잘못 뽑으면 정말 나라가 개고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산법이 바뀌는 게 계속 개정해서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야 된다. 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한번 많이 써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문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KBS 박상현 지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그냥 일례를 뭐 하나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제 이종섭 보도 얘기가 나와서 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그런 보도를 못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아니 이종섭이라는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피의자잖아요. 네. 그런데 출국 금지한 거를 두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MBC가 이제 장악당하면 주요 보직에 되고. 가서 이제 MBC를 이제 네. 좌지우지하시겠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참 하루하루 지내면서 보면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수뇌부들이 갖고 있는 방송과 관련된 실력 없으면 차치하더라도 정말 이게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의지나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MBC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MBC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KBS를 살리는 거고 네. 우리나라 공영방송 자체를 정상화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사업법에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의원님. 요거 기억해 주세요. MBC 사수법, KBS 소생법, YTN 환수법. YTN 환수해야죠. 우리가 저렇게 저질 자본에 좀 그러니까요. 뺏긴 거 가져와야죠. 강탈당한 거. TBS 부활법. 네. 아주 와닿는데. 네. 네, 민주당에서도 이게 시민들과 국민들이 방송사업법이 이게 정치권의 사안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라는 네. 걸로 이 닉네임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네, MBC 사수, KBS 소생, YTN 환수, 환수, TBS 부활. 네, 좋습니다. 오늘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많은 이제 언론인들의 목소리 들으셨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초선이시니까 발에 예. 땀나도록 띄워주셔야 또 다음에 4년 후에 또 국회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엄청 응원하고 네. 또 우리 이은기 의원님 가방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얘기는 특히 정말 딱 와닿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방송 3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지 이런 거 많이 공유하고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언론아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